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파이널 특강, 여러분께 엄선된 문제, 전기이론 40개, 전기기기 40개, 그리고 전기설비 40개, 총 120개의 문제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문제들은요, 그냥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직전 회차의 문제들 중에서 아주 좋은 문제들만 쏙쏙 빼서 모아놓은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시험에 응시하러 가신다면은 적어도 이 120개 문제 정도는 완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과목씩 풀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전자 한 개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 한 개의 무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가벼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숫자를 외우는 게 또 중요한 거죠. 마치 주민등록번호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910, 910만 기억하십시오. 910, 그 다음에 910. 여기 어떻게 되냐?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기에서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2번이 되겠죠. 2번,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쿨롬에 이렇게 전하가 있다면은 이 각각 마치 튜브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패러데이 관, 패러데이 튜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나오는 문제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위 전이차당 보유하는 에너지가 몇 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2분의 1 줄이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라고요? 2분의 1 줄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통 전기이론 문제 나오게 된다면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일 확률이 높게 되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 그렇느냐? 전자 중에서도 어떤 전자라고 하느냐? 이 최외곽에 있으면서 외부의 물리적 영향에 의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그런 전자를 우리가 바로 자유전자라고 하죠.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고 하죠. 따라서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4번,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하면은 일단 식부터 적어볼까요? I는 R분의 V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전류에 대해서 이런 표현 가능하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왜요? 저항값이 크게 된다면 자, 이 전류값은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은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 2, 3, 4 보니까 여기서 1번과 2번은 서로 완전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은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맞나요? 맞아요. 2번이 맞는 거죠.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1m의 저항이 25민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괄호치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일단 우리가 저항식 한번 써볼까요? R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로 A분의 L,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 저항이 25인데요.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고 해요.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고 하면은 어떤 값이 바뀐 거예요? 여기 L 값이 몇 배? 2배가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최적이 일정하다면 제가 무엇과 비교하면 좋다고 했어요? 가래떡과 비교하면 좋다고 했었죠. 가래떡 여러분 이렇게 길이를 2배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굵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가늘어지게 되죠. 따라서 굵기는요, 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체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길이는 2배가 되고 면적은 반이 되니까 전체는요, 우리가 4배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저항이 몇 옴이었어요? 20옴이었죠. 4배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옴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됩니다. 6번, 120옴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합성 저항 중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20짜리가 몇 개 있대요? 4개 있대요. 그렇죠? 120옴짜리가 몇 개? 4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크게 만들려면은 120짜리 4개를요, 그냥 다 직렬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20짜리가 4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면은 480이 되겠죠. 120 곱하기 4 돼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장 작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두 다 병렬로 놓는 겁니다. 병렬로 하게 되면은요. 자, 전체 저항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전체 저항이 한 개의 저항이 125옴이고, 자, 개수가 4개니까, 자, 이때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30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모두 다 병렬로 놓는 거죠. 모두 다 병렬로 놓게 된다면 합성 저항은 30옴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죠. 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는요, 각각 2개의 병렬 회로를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4옴과 6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합분의 곱 6 플러스 4분의 6 곱하기 4 되고요. 플러스 더하기 그 뒤에 있는 거는요, 15옴짜리가 2개 있죠. 이것도 합분의 곱해도 되고 10을 2로 나눠도 괜찮아요. 합분의 곱 해볼게요. 자, 10 플러스 10 합분의 곱 10 곱하기 10.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전체 얼마가 될까요? 6 플러스 4 하면 10분의 24니까 2.4 2.4 플러스 여기 10 플러스 10 하면 20, 여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니까 5. 그러면 여기가 7.4 되겠네요. 얼마? 합성 저항은 7.4옴이 됩니다. 답 몇 번? 3번이 되죠. 8번. 어드미턴스 Y1과 Y2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드미턴스가 2개가 있다는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병렬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임피던스가 아니라요. 자, 어드미턴스 1, 어드미턴스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성 어드미턴스, 전체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2개 더해주면 됩니다. Y1 플러스 Y2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임피던스일 때는 조금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어드미턴스일 때는요, 그냥 2개를 더해주면 돼요. 어떻게? Y1 플러스 Y2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죠. 9번. 기전력 120V, 내부 저항 R이 15옴인 전원이 있다. 자, 여기에 부하 저항 R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얼마인가? 단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은 스몰 R은 라지 R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기전력 150, 내부 저항 15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기전력이 120V,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120V예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있는데요. 내부 저항이 15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외부를 연결하는 거예요. 외부를 연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연결을 하고 최대 전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대 전력 전달하려면 외부 저항이 얼마여야 됩니까? 내부 저항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저항이 15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 P는 어떻게 됩니까? I제곱에 R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I 값이 얼마예요? 2개 합치게 되면 30이죠. 그렇죠? I는 R분의 V인데 30분의 120이니까 이거 4A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류는 4의 제곱 곱하기 얼마?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4, 4, 16 곱하기 15 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240이 될 겁니다. 그럼 얼마? 240와트 이렇게 되겠네요. 소비되는 전력은 240와트가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10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5옴의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한 전원에 저항 2.5의 전구를 접속하면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이건 역시 또 그림 퀴즈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10번 문제. 일단 기전력 1.5 전지 5개라고 해요. 그러면은 배터리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1.5가 5개 있다고? 그러면은 7.5V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0.5짜리가 역시 5개 있어요. 그러면은 저항 얼마가 될까요? 2.5옴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얼마짜리 저항 연결했다고 합니까? 2.5옴짜리 전구를 연결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 2.5옴 연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V가 7.5고요. 그 다음에 R이 5죠. 그쵸? 그러면은 5분의 7.5 이렇게 계산 풀 수 있겠네요. 그쵸? 1.5 정도 나오나요? 그쵸? 답은 2번이 되죠. 11번 220V 60W. 자, 전구 2개를 전원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은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전구, 가정에 있는 부하들은 다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모두 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더 밝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더 밝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2번, 황산구리에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저랑 같이 조금 한번 어렵긴 하지만 외워보죠. 황산구리가 양산이랑 구두를 사달래요. 이렇게. 황산구리가 뭘 사달래요? 양산이랑 구리를 사달래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양산이라는 거 하는 건 뭘까요? 이 황산구리 용액에다 놓고 전기 분해하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에서는요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리 쪽은요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 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꺼워진다. 그래서 황산구리 구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산구리 구두 구리판이 더 두터워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3번,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2시간 동안 40도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전열기의 용량은 각 몇 킬로와트면 되겠는가? 단 전열기의 효율은 60%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전열기, 즉 전기를 넣었을 때 물을 끓이거나 혹은 열을 만드는 이런 기기들의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860 P, T, 그 다음에 효율, 에타는 C, M,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말로 하나씩 할게요. 여기서 P라고 하는 건 전력이에요. T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타는 효율이에요. 이거는 물의 비열이에요. 1, 물의 질량이에요. 리터. 세타는 온도 변화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으니까 용량, 요거 P 값으로 식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860, 그 다음에 T, 시간, 그 다음에 효율 분의 여기 C, 그 다음에 M, 그리고 세타, 온도 변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860 곱하기, 자, 여기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2시간이라고 했고요. 효율은 60%라고 했어요. 그럼 2시간 곱하기 효율 0.6 분의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자, 질량 여기 몇 리터라고 합니까? 100리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온도는요. 20도에서 40도 가니까 온도 변화 20도만큼 일어나는 거죠. 100 곱하기 온도 변화 20도. 자,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 있네요. 얼마 나올까요? 안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요,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이거 알았어 라고 하는 것과 직접 한번 하얀 종이에다가 식을 이렇게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하얀 종이에 이면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한번 이렇게 이 공식을 천천히 써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하면서 답이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답이 바로 1번과 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14번, 1kWh는 몇 칼로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kWh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1kWh라고 하는 것은요. 1kg가 1000W죠. 그렇죠? 1000W 곱하기 1 hour,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3600 세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W 세크가 바로 줄이니까 이거는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1줄이 0.24 칼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칼로리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여기다가 0.24 하면은 우리가 칼로리로 바꿀 수 있겠죠. 이 값이 약 860kcal가 됩니다. 답은 860kcal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15번. 전기 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 당량과 어떤 관계인가? 자, 이거 법칙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패러데이 법칙.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 화학 당량 그리고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1번 전기 화학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게 전기량이에요. IT가 이게 Q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KQ가 되는 거죠. Q가 전기량이니까.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하게 된다. 이게 답이 맞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6번. 전자냉동기는 어떤 효과를 이용한 것인가? 전자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두 금속에서 발생하는 온도차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가지고 냉장고의 현상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본문 강의할 때 펠티의 냉장고, 펠티의 냉장고 그런 말씀 드리게 됐는데 바로 그게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17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기력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전기력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막 간다고요. 그렇죠?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거기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전기력선은 반드시 서로 두 개가 뭉치게 됩니까? 아니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까? 반드시 밀어내게 되죠.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인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서로 크로스되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답이 됩니다. 몇 번? 4번이 바로 잘못된 말이에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아니요.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18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롬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롬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의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쿨롱의 법칙 있게 되네요. 쿨롱의 법칙은 공기 중일 때 이렇게 되죠.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1, Q2. 자, 이렇게. 자, 일단 제가 여기서는 식만 쓸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Q1, Q2 각각 어떤 거 넣으면 됩니까? Q1에다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넣고요. Q2에다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딱 넣습니다. 그럼 이 값이 아마 얼마 나올 거냐? 5.4 정도 나올 거예요. 5.4 나오게 되는데 5.4의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뉴턴이 되고요. 힘이 5.4예요. 그런데 여기가 Q1도 플러스고 Q2도 플러스니까 서로 어떤 힘, 서로 밀어내는 힘, 같은 극성이니까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된다. 만약에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이때는 흡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4N의 반발력이 작용한다. 몇 번? 2번이 맞는 답이겠죠. 19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흡입력이라고 하는 거 F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개의 세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20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에요. 볼트 퍼 미터는 전개의 세기에 대한 겁니다. 1m당 몇 볼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전위의 단위는 볼트거든요. 이 볼트 퍼 미터. 단위 거리당 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전개의 세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21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콘덴서 10개가 있대요. 자,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10페러짜리가 콘덴서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직렬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가 될까요? 10 나누기 10이니까 1페럿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직렬이 아니라 이제 병렬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병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0페럿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어떤 문제? 자, 이것을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했을 때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100분의 1로 어떻게 돼요? 감소했잖아요. 그쵸? 직렬로 놓을 때는 병렬로 놓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하게 되면 100배가 된다. 이렇게 잘못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22번.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쿨롬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2분의 1의 CV제곱.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콘덴서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2분의 1 CV 제곱이요. 2분의 1 QV랑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분의 1 QV에서 여기서 Q가 뭐예요? Q가 CV니까 이 값은 2분의 1의 CV의 제곱이죠. 이 두 가지 다 나와요. 어떤 식? 자, 이렇게 2분의 1 CV의 제곱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QV로도 나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이렇게 모두 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겠네요. 23번, C페럿의 콘덴서의 W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W는 2분의 1의 CV 제곱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V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얼마예요? C분의 2 루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C분의 2 W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1A/h는 몇 쿨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4번, 1A/h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1A 곱하기 hour가 3600초죠. 3600초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3600 쿨롬이 되겠죠. 그렇죠? 암페아랑 세크. 그러면 우리가 3600 쿨롬. 답은 얼마? 3번이 되겠네요. 25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강자성체는 자석 갖다 댔을 때 너도 자석으로 되는 애. 이거 바로 우리가 강자성체죠. 강자성체는 크게 4글자로 우리가 정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코가 철망에 걸렸다. 네 코, 철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답은 3번, 백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26번, 진공 중에서 1웨버의 자하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총 자력선의 수, 이거 가우스 정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우스 정리는요, 지금 진공 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뮤 제로분의 자기장의 세기 m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웨버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진공의 투자율은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계산합니다. 그럼 1 나누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계산하게 되면 이거 아마 80만 나올 거예요. 80만. 80만이면 얼마예요? 8 곱하기 10의 5제곱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얼마? 3번이 되겠네요. 27번.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7번은 이런 문제죠. 여기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대요. 10A.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도 10A. 자, 그리고 두 개 사이의 거리가 5cm라고 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거리가 5cm래요. 자, 이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힘에는 R 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게 바로 힘 공식이에요. 평행한 두 선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럼 거리가 5cm니까 0.05m 분의, 자, 2 곱하기 I1, I2 둘 다 10이죠. 그러면은 100이죠. 그쵸?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은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무엇으로 계산해야 돼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정도 나올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28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게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나요? 환상 철심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가 코일을 안팎으로 이렇게 감은 걸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이고 권수를 N회라고 했을 때, 자, H는 이렇게 돼요. 2파이 R 분의 N, I가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 H라고 하는 것은요, 권수와 전류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지름에, 환상 철심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번,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에 반비례한다? 잘못됐죠. 비례하죠. 2번,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 전류, 평균, 반지름과는 관계없다? 아니요. 이것의 변수예요. 관계 있어요. 3번, 자장의 세기는 평균 반지름에 비례한다? 아니요. 반비례하게 돼요. 4번, 자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네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더 커진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9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결합계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K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고요.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K, 결합계수가 1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얘가 1이다라는 얘기는요. 분모와 분자가 같다라는 얘기 있죠. 분모와 분자 같다라는 얘기는요. M은 루트 L1, 그 다음에 L2와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답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답은 여기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로도 놓을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여기에 제곱을 넣어서요. m의 제곱은 루트를 벗기려고 해서 L1, L2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글씨나 그 밑에 있는 거나 이거 모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m제곱은 루트 L1, L2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여러분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30번.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소수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소수로 표기할 때는 여러분 실효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놓는 것이 우리가 이 값을 복소수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실효값은 얼마일까요? 200 루트 2가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이죠. 그러면 실효값은 얼마예요? 200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위상차는 오메가 t 플러스 30이니까 여기가 코사인 30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j 사인 3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값 여러분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공학용 계산기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답을 잘 안 알려드리죠. 그렇죠? 한번 해보시라고. 안 그러고 제가 답을 다 써버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답 눈으로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답은 아마 3번처럼 나올 겁니다. 173 그리고 J100 나올 거예요. 31번. 어느 교류전압의 순식값이 311 사인 120파이 t라고 하면 이 전압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311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311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0.707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값에다가 0.707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300에다 0.707 곱하게 되면 아마 220V 정도 나올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32번.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서 시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32번에 이런 거죠. RC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RC 직렬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R 값이 있고 C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RC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그럼 시정수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 이거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R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타우는 R 곱하기 C다. 즉 저항값이 클수록 그 다음에 커피시터 값이 클수록 시정수는 길어진다. 정상화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 정상이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예를 들어 배터리라고 하면 충전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옳아요? 1번.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여기 시정수가 크면은요. 크다는 얘기는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요. 자, 여기를 시간 t로 놓고 자, 여기를 흐른 전류 i로 놓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될 테니까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전류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2번.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이 빨리 사라진다. 1, 2번은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얘기일 확률이 높은데 2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시정수가 크다는 얘기는요.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33번. 전압 100V, 저항 8옴, 유도리액턴스 6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33번. 지금 문제 보시면은 저항이 8, 유도리액턴스 6이죠. 그렇죠? 전류와 역률이에요. 전류 I는.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이에요. 임피던스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저항이 8이고 유도리액턴스가 6이니까 임피던스가 10이죠. 저항이 8이니까 이건 0.8, 코사인 세타는 0.8이라는 거 알았어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지금 10이죠, 그쵸? 전압이 100이고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A죠. 흐르는 전류 10A, 그 다음에 역률 0.8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다음 문제는 34번인데 칠판이 딱 이렇게 찼으니까 한번 지우고서 계속 이어서 34번 문제 풀어볼게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4번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은 여러분 제 계산이 끝나고 나서
답을 딱 보면은 느낌이 딱 오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단상 100V니까 전압이 100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전력이라는 게 얼마냐면은 800W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800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면 여기가 80% 0.8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력식이 P는 V,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니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전류 I를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식 I는 V 코사인 세타 분의 P로 놓을 수 있고요. 이 V 전압이 100V 그리고 전력이 역률이 0.8 그 다음에 전력이 지금 800W 800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이거 10A가 흐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10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았다면은 이제 회로의 리액턴스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I는 임피던스 분의 V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임피던스는 I 분의 V고 이 흐르는 전류가 지금 10A였으니까 10A 분의 전압이 100V고요.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도 10ohm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임피던스가 10ohm? 그런데 800W? 역률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0.8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 역률이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 0.8이라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임피던스 성분 중에 저항 성분이 우리가 0.8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0이고요. 그렇죠? 그럼 10이면 저항이 8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리액턴스가 얼마일까요? 임피던스가 10이면 저항이 8이면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죠. 왜요? 리액턴스와 저항의 벡터의 합이 임피던스와 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리액턴스가 6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6ohm이 되죠. 35번. 단상 전력계 2대를 사용해서 이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전력계의 지시값이 P1, P2였다. 삼상 전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제가 이제 우리가 체중계 이런 거랑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이름이 삼상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삼상.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체중계를 2개를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 딱 몸무게 재는 거 2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몸무게 재본 적 있으세요? 딱 몸무게 재는 체중계 2개 있고 양발 이렇게 탁 얹어 놓는 거. 여기서 가리키는 지시값이 P1이라고 할게요. 여기 가리키는 값이 P2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여기 30kg 나왔고 여기 40kg 나왔다. 그럼 이 사람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2개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70이 되겠죠? 똑같아요. 그냥 P1 플러스 P2가 전체 전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2개를 그냥 더한다. 이게 바로 이전력계법의 기본 원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P1 플러스 P2의 값이 되는 거죠. 36번.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의 위상차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델타 결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Y 결선과 델타 결선 2개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Y 결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Y 결선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같습니까? 여기는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죠. 어떻게? Y 결선에서는요. 델타 결선에서는요. 무엇이 같아요?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같죠. 그럼 무엇이 틀립니까? Y에서는 전류는 같지만 전압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빠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빠르다, 앞선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이 Y결선에서는요. 여기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가 달라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여기는 반대로 늦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늦다 혹은 뒤진다 이런 표현도 똑같죠. 그럼 지금 36번에는 델타 결선 물어봐요.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에 대한 거. 선전류와 상전류인데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더 뒤진다 혹은 30도 더 늦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37번.
전압 100V 그리고 전류 15A로서 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아까 저기 34번 문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7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100V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류가 15A래요. 일단 전력에서는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회로의 리액턴스니까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 이 회로의 피상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피상 전력은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고요. 전압은 지금 100V라고 했고 전류는 15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여기 15는요. 여기는 1500V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유효 전력이 1.2kW라고 했어요. 유효 전력은 얼마냐면요. 이게 1200W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무효 전력, 요게 PR은요. PR은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루트 피상 전력의 제곱 빼기 유효 전력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고요. 피상 전력이 얼마입니까? 1500이고요. 1500의 제곱 빼기 여기 1200의 제곱 이렇게 놓게 된다면 우리가 무효 전력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900 나오게 돼요. 900 바르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효 전력을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무효 전력 구하는 식이 PR은 I제곱의 X, 리액턴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류가 15A잖아요. 그렇죠? 15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가 지금 여기 리액턴스로 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리액턴스로 구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X,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I제곱분의 P, 그럼 P I제곱, 전류가 15니까 15의 제곱분의 P값, 무효 전력이 900이니까 90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액턴스 값이 나오겠네요. 얼마? 4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답은 얼마? 그래서 무효 전력이 4옴이 됩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38번.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한 상당의 부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0이다. 16 플러스 J10이면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20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선간전압이 346V일 때 선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번도 역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라고 해요. 그러면은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값은 25ohm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간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46V잖아요. 선간 전압이 346V인데 상 전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46을 얼마?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346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200V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상전압이 200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20이고 전압이 200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얼마? 10A가 되겠네요. 답은 얼마? 10A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10A 3번. 39번. 비정연파 종류에 속하는 직사각형 파의 전개식에서 기본파의 진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파 진폭 물어보는데 T는 10ms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계산할 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파이분의 4 그다음에 VM 요 식에다가만 하나씩 넣으면 돼요. 파이분의 4 곱하기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0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아마 25.47V 나올 거예요.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40번. R은 4옴, 그 다음에 오메가 L은 3옴의 직렬 회로에 자, E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를 가할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이거 근데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분만 계산하십시오. 계산할 수 있는 분만 계산하십시오. 이게 40번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본파에서 만들어진 전력 플러스 3고조파에서 만든 전력을 계산해서 전체 전력을 계산합니다. 기본파에서 만든 전력이 아마 한 1600W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고조파에서 나온 게 아마 한 103W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103W. 그래서 이게 1703W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시고 풀 수 있는 분들만 풀기를 바라겠는데
근데 이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되면은 여기 식이랑 답이 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문제에서. 그래서 1703으로만 암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직접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풀 수 있는 분들은 힌트를 한번 보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기 이론 문제를 모두 다 마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전기 기기도 40개 한번 풀어볼게요. 잘 쉬셨습니까? 전기 이론은 확실하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기 기기로 들어오면은 조금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대신 전기 기기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 기기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요. 그 현상이 왜 발생했지? 그 현상 이름이 뭐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방지해야 되지? 뭐 이런 인과관계들, 상관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잘 풀리는 게 또 기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기를 풀 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반복의 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전기 이론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전기 기기도 반복해서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충분하게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박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전기기기 40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무엇인가? 자, 이 직류기에서 여자 형태, 즉 어떻게 계좌에서 자기장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만드느냐 혹은 외부에서 만드느냐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자여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만드는 타여자 방식이 있죠. 이 타여자 방식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잔류된 자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활비를 누가 바깥에서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월급 받아서 다 써도 상관이 없죠. 그게 일종의 타여자예요. 그래서 타여자는 이 잔류자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여자는요, 내가 들어오는 전기로 다시 여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잔류자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잔류자기가 필요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타여자 방식이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에 정류 곡선 중에서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건 무엇인가? 이 과전류는 전단이고요. 부족전류는 후단입니다. 그래서 과정류에서 전단, 부족정류는 후단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후단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바로 우리가 부족정류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인가? 불꽃이 없다는 것은 전압이 균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전압을 균일하게 받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보극과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보극 플러스 마찰 저항을 크게 하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4번, 전압 변동률이 작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여 전기 화학용 전원, 전지의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 등에서 사용되는 발전기는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몇 번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전압 변동률 작다. 혹은 이게 이제 발전기인데요. 만약에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이 작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여러분 그냥 모두 다 분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권. 직권은 좀 크고요. 분권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분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계좌 저항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분권 발전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5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자, 왼쪽에 있는 F 필드랑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FS 시리얼 필드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권도 있고 우리가 직권도 있는 형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필드가 있는데 이거는 시리얼, 직권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분권이 있고, 자, 이렇게는 이제 직권이거든요. 직권도 있고. 두 개가 합쳐졌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복권이라고 하죠.
배드민턴 칠 때 남녀 혼합 복식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복권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죠. 6번.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직류기에서 손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정되어 있느냐. 두 번째, 가변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는 것의 대부분의 손실은 철에서 발생하는 철손이고요. 가변손의 대부분은 우리가 구리에서 발생하는 동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손은 구리손 이렇게 구리손이 동손이에요. 지금 고정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철손입니다. 4번이에요. 7번 34급 60메가볼트 역률 0.8 60Hz 그 다음에 22.9kV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이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발전기 효율 물어보잖아요. 발전기 효율은 뭐가 두 번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기를 빼는 거예요?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지금 출력이 얼마라고 합니까? 60메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위가 이제 킬로로 바꾸게 되면은 6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리고 역률이 0.8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출력이고요. 플러스 손실이 1600이고요. 거기다가 출력 그대로 여기가 6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0.8.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효율 구할 수 있겠네요. 효율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0.97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8번 단자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1A, 회전수가 15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동기를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전동기가 이쪽에서 전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저희가 단자 V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 전기자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 일단 단자 전압이 100V를 집어넣었대요. 100V 탁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10A래요. 그럼 여기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 1ohm이래요. RA거든요. 전기자 저항이. 이거는 1oh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IA가 되고요. 그럼 이때 전동기 역기 전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EC,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역기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걸어준 거에서 중간에 까먹으면은 여기 있는 거 EC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자 전압에서요. V 마이너스 IA, RA가 되고요. V는 100V가 되고 빼기 IA, RA 하면 이거 10V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요? 90V가 걸리겠네요. 역기 전력 얼마? 90V가 되겠죠. 답은 얼마? 1번이 되죠. 9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전동기를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발전기는 출력분의 손실분의 출력인데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입력이 두 번 들어가야 돼요.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답은 얼마? 3번으로 넣을 수 있죠. 10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있고 여기 토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회전수에 반비례하는 게 있고 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직권 전동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분권 전동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과 분권 여러분 두 개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는 직권이니까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고를 수 있어야 하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벨트 걸고 운전하다가 벗겨지면은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막 엄청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권 전동기에다가는 벨트를 걸고 운전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직류 전동기 우리가 DC 모터에서 속도 제어법은 크게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죠. 하나 V 전압을 바꾸자. 또 하나 파이 계좌를 바꾸자. 계좌 제어. 그 다음에 RA 저항을 바꾸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4번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직류가 아니죠. 주파수 제어법은 교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닙니다. 13번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 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 아까 했었는데 정속도, 속도가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뭐라고 했었죠? 제가 분권, 속도 변동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분권이라고 했었죠. 답은 어떤 거? 1번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14번 다음에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변압기 극성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 자 이렇게 지금 변압기가 쭉 있으면은요 1차 측과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측이 있을 때
1차 측에서 걸어준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자, 2차 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극성이고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그럼 반대로 되는 것도 있나요? 반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다. 이걸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표준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알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번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이다. 오케이. 정답. 2번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감극성이다? 아니에요. 반대면요 가극성이에요. 2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15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변압기의 원리는요. 여기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작용이라고 해요? 전자 유도작용이라고 합니다.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변압기가 됩니다. 답은 얼마? 1번이 되겠죠. 16번 변압기의 2차 저항이 0.15mm일 때 1차로 환산하면 365mm 된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변압기 권수비란 말이에요. 변압기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요.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그 다음에 1차 측 전류분의 2차 측 전류,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R2분의 R1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되냐? 2차 저항이 0.1이고요. 그 다음에 1차 환산하게 되면은 365mm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1차 0.1, 0.1분의 360. 자 이거 풀게 되면은요. 루트 3600이죠. 루트 3600 풀면 얼마가 될까요? 60이 되겠죠. 권수비 60이 됩니다. 1차 측 넣은 전압이 60분의 1이 2차 측 전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답은 얼마? 4번이 되죠. 17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횡축은요 자기장의 크기, 종축은 자속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축은 우리가 알파벳 기호로 하게 되면 B, 횡축은 알파벳 기호로 하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 H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BH 커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기장의 크기와 자속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8번 히스테리시스소는 최대 자속 밀도 및 주파수에 각각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히스테리시스소는 주파수에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의 1.6에서 2예요. 그렇죠? 1.6에서 2에 실험식에 의해서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의 1.6에서 2 그리고 주파수는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19번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시험회로 결선할 때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2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류는 극성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교류에서 극성을 확인해라?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에서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집에서 가계부 같은 거 쓰면은 막 몇십 원, 몇 원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똑같이 맞추긴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딱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손실이 생기긴 생겼는데 어디서 생긴 손실이지? 이거 모를 때. 그럼 우리가 다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표유부하손. 따라해 볼까요? 표유부하손. 따라해 보자고요. 표유부하손. 뭐라고요? 표유부하손. 잘 계산이 안 된다. 그냥 이것들 모두 다 손실이라고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21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철 함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우리가 철 함유량은 96에서 97% 정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규소광판이 한 3에서 4% 정도 들어가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철은 96에서 97%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죠. 22번 변압기 본체 탱크에 발생한 가스 또는 이에 따른 유류를 검출하여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계전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변압기에 계전기 하면 우리가 3대 계전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홀즈 계전기, 하나는 또 차동 계전기, 또 하나는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합니다. 부홀즈 계전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합니다. 유증기의 온도를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곳은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설치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이상, 변압기 안에 있는 기름의 온도가 이상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변압기가 좀 상태가 안 좋네 라고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부호일지 계정기입니다. 부호일지 계정기 2번이 답이고요. 23번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부호일지 계정기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어디라고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다가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변압기 2대를 V결선했을 때 이용률은 몇 %가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V결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압기를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결선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V결선이 됩니다. V결선할 때는요, 이용률과 출력비가 있는데요. 이용률, 변압기 한 대의 몇 %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은요, 86.6%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력비는요, 델타 결선했을 때보다 변압기를 V결선하게 되면은요, 그 출력의 비는 세 대를 사용했을 때보다 2대 사용하기 때문에 57.7%, 약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이용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용률은 86.6%다.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25번. YY 결선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한다. 맞아요. 2번.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여 고전압에 유리하다. 맞아요. 3번.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대전류에 유리하다. Y결선은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죠. 이게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전류나 선전류나 내내 똑같은 거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26번.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문제 딱 센스 있는 분들은 그냥 맞출 수 있는데, 일단 극수는요, 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극수는 홀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홀수가 될 수 없죠.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석 보세요. N극, S극. 반드시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든 4개든 6개든 8개든 12개든. 그래서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니까 1번하고 3번은 아니에요. 얘는 일단 나가 있어. 너네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동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NS. P분의 120F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N이 얼마라고 해요? 1164라고 하잖아요. 1164. 지금 슬립이 3%, 1-0.03. 극수가 얼마예요? 모른다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 얼마? 61대요. 그럼 이 P가 얼마여야 될까요? 6 한번 넣어보고 10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일 때 1164 나오는지. 예. 그럼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7200이잖아요. 7200 나누기 얼마 하고 그 다음에 0.97 곱했을 때 1164 나오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아마 6 넣었을 때 나올 거예요. 답은 그러면은 2번이 되죠. 27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비례추이법이죠. 변하지 않는다. 28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이 슬립식 어떻게 됩니까? 슬립은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슬립이죠. 몇 번? 3번이죠. 29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이게 29번 문제죠.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은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효율과 입력, 출력의 관계를 이렇게 쓴다면 얘가 2차 입력 P2, 자, 얘가 출력 P0, 얘가 2차 동선 P2C. P2C는 어떻게 돼요? P2 곱하기 얼마예요? 슬립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얼마로 놓을 수가 있나요? 일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이죠. P2분의 얼마예요? P0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P2분의 P0가 또 효율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P2 그대로 놓고요. 이거 P0는 또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P0라고 하는 것은 P0는 P2에서 P2 슬립을 빼는 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P0라고 하는 것은요. P2에서 이 동선을 빼는 거잖아요. P2에 슬립을 빼는 거니까 이거는 P2로 한 다음에 1 빼기 슬립과 또 같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P2에 1 빼기 슬립. 그럼 이거는 서로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거는 또 1 마이너스 슬립과 같네요. 1 마이너스 슬립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이거는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와 또 같죠. 왜요? 회전자 속도는
슬립에다 동기 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여기 효율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게 이제 답입니까? 1번 맞죠? 여기 들어가 있죠. 1번. 2번은 안 되죠. 그렇죠? 맞죠? 4번 들어가 있고 3번도 들어가 있고 2번만 없네요. 30번.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이 60kW다. 얘가 60이 들어왔대요. 자, 그리고 1차 손실이 1kW다. 여기 밖에 손실이 1kW가 나갔대요. 근데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 뭐 계산 다 필요 없고 6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답을 우리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얼마? 1번 57. 60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어요. 입력보다 어떻게 출력이 더 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3번, 4번의 이 전기인의 센스로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거죠. 답은 그냥 1번 하나입니다. 31번.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 장점인 것은 무엇인가?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측에다가 코일을 감는 거예요. 회전자에다가.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동할 때 큰 토크를 만들 수 있죠. 비례추이법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큰 토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장점인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번에 바로 나와 있죠. 출발 시 고토크에 유리하다는 거.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1번이죠. 그렇죠? 32번. 전격 전압 380V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입력이 50kW이고 자, 1차 전류가 135A가 흐를 때 이 전동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32번. 자, 전동기의 효율,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그다음 VI, 코사인, 세타. 지금 문제에서는 역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역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거네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에 VI분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루트 3이고 V, 전압이 얼마입니까? 380V고요. 전류가 얼마입니까? 135. 전력이 얼마죠? 여기가 50kW래요. 5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죠.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역률 0.56 정도 나오려나요?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답은 2번이 됩니다. 33번.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권선형 유도전동기다. 34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 코일에서 생기는 손실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동에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동손을 우리가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번이죠. 1차, 2차 권선의 저항손. 저항손이 바로 구리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5번. 병렬 운전 중인 2대의 삼상 동기발전기 유도기 전력에 2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동기 임피던스가 5ohm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35번 문제죠. 전압 차이가 200V래요. 여기 두 개의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 5oh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5ohm짜리가 있고 200V 차이래요. 그럼 흐르는 전류 얼마예요? I는 R분의 V 10분의 200 하면 20A가 흐르겠네요. 그냥 딱 금방 맞출 수 있죠. 이런 거는. 36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 지금 보시면 역률이 가장 작을 때 계좌 전류 이렇게 봤을 때 전기자 전류가 제일 작을 때 그때 값이 얼마?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역률이 1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37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해요? 답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기가 껐다 켰다 가능한 거. 이걸 우리가 GTO라고 하게 되죠. GTO, 자기 소호가 가능한 거. 38번. 다음 중 SCR의 기호는 2번으로 놓을 수 있죠. 39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게 병렬로 연결하는 것과 반대이지 않습니까? 병렬로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직렬로 연결하는 것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래서 대전류에 유리하고요. 직렬로 하게 되면 여기 전압이 다 분배되죠. 그래서 여기는 고전압에 유리하게 되죠. 지금 문제는 직렬로 연결하니까 전압을 분배할 수 있는데 유리하게 된다. 이거 고전압에 유리하게 된다. 즉 입력 전압을 증가시켜도 괜찮다. 답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40번.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왼쪽이 교류고 오른쪽이 직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 어떤 모양?
화살표가 일정하게 한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오로지 1번만 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올바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기기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쭉 보니까 계산하는 거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기기기를 잘 하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기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문제가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저희 다산에듀 전기기기 강의가 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 과목에서 여러분이 이 전기기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게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제 완벽하게 거의 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반복학습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기설비 40개 문제를 풀고 특강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전기기능사 필기 파이널 특강 다산에듀의 강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전기 설비의 중요한 문제 40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은 역시 자주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신규 문제도 있어요. 제가 신규 문제도 알려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리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딱딱한 거, 이게 바로 경동선이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이게 바로 이제 연동선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누가 봐도 부드러운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드러운 거니까 연동선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비틀어야 하는가? 거기 이제 해설 보시게 되면 해설에 S형 슬리브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몇 번으로 보입니까? 딱 보시면 이제 2번 이상 비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2회 이상이다. 3번,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무엇입니까? 자, 집에 밖에서 쓰는 절연전선, 집 밖에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요. 우리가 O하고 W로 표현하게 됩니다. 옥외용이에요. 아웃도어 와이어. 그래서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우리가 OW로 표현하게 됩니다. 4번, 전선 약호 중에서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H가 뭐냐면요, 하드예요, 하드. 이 경동선을 나타낼 때요,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H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약호 중에서 H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딱딱하다라고 해서 하드, 경동선을 말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을 마감하는 게 종단이는 겁니다. 끝부분을 마감하는 게 종단인데,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전선이 이렇게 하나가 쭉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가 가는 거고, 여기서 분기되어서 한 가닥이 더 옆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접속하고 싶어요. 한 가닥을 옆에서 하나 더 빼고 싶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접속이라고 하느냐? 한 가닥이 더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분기 접속이라고 합니다. 분기 접속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C형 전선 접속기라고 해서 이렇게 C자로 되어 있는 것을 딱 이렇게 클램프를 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C형 접속기는 종단,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분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형 접속기가 바로 이 3번 C형 전선 접속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종단 접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6번, 나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선의 세기를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선 하나가 있어요. 전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접속이 돼요. 자, 이때 전선의 세기는 반드시 몇 %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까? 8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20% 이상을 감소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8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답은 3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7번,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금방 아시죠? 연필 케이블, 납 껍데기 케이블이에요. 점착성이 없는 걸 리노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8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커터죠. 그렇죠? 당연히 파이프 커터. 9번, 피시테이프의 용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피시테이프 용도는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이렇게 쭉 구부러지는 배관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피시테이프를 먼저 쫙 하나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전선을 쭉 걸고 이쪽 선을 딱 당기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피시테이프라고 부릅니다. 답은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한다. 10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끝부분의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데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배관 끝에 샤워 꼭지처럼 생겨서 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입구죠. 엔트런스라고 하죠. 캡이잖아요. 네, 캡이라고 합니다. 뚜껑이니까. 엔트런스 캡이라고 합니다. 11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가구실의 현관 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있어야 되는가? 말로 할게요. 여관이나 호텔, 이런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아파트나 주택일 때에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주택이나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반 주택에 해당돼서 3분 이내에 소등되면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12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간은 간격이 몇 센티미터 이상인가? 애자 사용 공사할 때는요. 이 전압에 관계없이 전압이 400V가 넘든 안 넘든 관계없이 전선 상호간은 반드시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됩니다. 전선 상호간은요. 답은 그래서 2번 6cm가 됩니다. 13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강 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두 가지가 있어요. 후강 전선관은 좀 두꺼운 거고 박강 전선관은 얇은 건데 후, 짝, 박, 홀 우리가 이렇게 외운다고요. 어떻게? 후강전선관은 짝수로 표기하고요. 박강전선관은 홀수로 표기하게 되죠. 지금 후강전선관은 다 짝수인데 2번에 19 이건 없어요. 19mm는 박강전선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전력전송용 덕트가 버스덕트인데요. 1번에 플로어덕 버스덕트라고 하는 거. 플로어덕트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까는 덕트예요. 사무실이나 왜 무대 같은 데 보면은 바닥에서 뚜껑 열어가지고 전선이나 인터넷선이나 뭐 마이크선 같은 거 빼잖아요. 그런 게 바로 플로어덕트라고요. 그런 거는 버스덕트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바닥용 덕트예요. 400V 미만에서 사용하는 거. 답은 얼마? 1번. 이게 아닙니다. 나머지 피더, 트롤리, 플러그인 버스덕트 이런 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15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지에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지지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지점. 전선관을 이렇게 우리가 고정하는데 최대 거리 얼마? 자, 일단 애자일 때입니다. 애자는 몇 미터인가요? 애자 2미터예요. 그쵸? 다음에 금, 속, 관은요 몇 미터예요? 이거 2미터예요. 다음에 합성, 수지관 몇 미터입니까? 1.5m예요. 다음에 금, 속, 덕트는요. 덕트는 3m예요. 근데 라이팅, 덕트는 얼마예요? 라이팅 덕트는 2m예요. 다음에 케이블 얼마예요? 케이블 2m예요. 근데 캡 타이어 케이블 얼마예요? 1m예요. 가열 전선관 얼마예요? 1m예요. 자, 이거 우리가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전선관의 지지점 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15번은 캡타이어 케이블 이야기하는데 캡타이어 케이블 얼마입니까? 1m. 답은 1번이죠. 16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일 때 외경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 거. 원래 케이블 6배거든요. 근데 단심일 때는 8배까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구부려야 됩니다. 답은 3번. 17번. 곡률 반경을 고려하는 데 있어 알루미늄 피복 또는 연필을 갖는 케이블의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여야 되는가? 지금 연필을 갖는 케이블이잖아요. 연필 가질 때.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연필을 가질 때는 얼마? 12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연필을 갖지 않으면 그때는 5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연필을 갖는다고 돼 있으니까 12배가 정답입니다. 답은 12배. 18번. 다음 중 폭연성 먼지가 아닌 것은 폭발하는 게 아닌 것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이런 건 다 폭발하거든요. 근데 3번 실리카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19번. 가연성 먼지로 인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저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삼총사 이야기할 수 있죠. 합, 금, 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자, 이 삼총사가 위험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사 방법이죠. 20번. 건축물의 종류에서 은행, 상점, 사무실의 표준부하는 얼마가 되는가? 은행, 상점, 사무실 표준부하 30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 주택, 아파트 이런 데가 40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 답은 은행, 상점, 사무실 다 30입니다.
21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녹색, 노란색을 표시합니다. 22번 일반적인 변압기 중성점 접지점을 구하는 식에서 K값을 구하세요. 자, IG는 일선 지락전류이며 별도의 차단장치가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IG 일선 지락전류분의 K값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 K값이 종류마다 달라요. 보통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50입니다. 그러나 1에서 2초 이내에 차단장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요, 이때는 300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초 이내에 차단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600으로 갑니다. 빨리 차단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 조금 더 주어도 괜찮다. 조금 더 여유를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접지 저항을. 지금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별도의 차단기가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일 때니까 150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23번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필요액이 라이트닝 어레스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낙뢰로부터 변압기 같은 것을 보호하는 거. 자, 이거 설치 장소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1번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여기는 맞아요. 2번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여기도 맞아요. 3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 뭐라고요? 저압측. 뭐라고요? 저압측? 아니요. 고압측이라고 써주세요. 옆에다 줄 긋고 고압측, 높은 측에다가 여기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24번. 다음 표는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표 중 기억에 들어갈 값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저압 가공전선이 얼마일 때 0.8m가 됩니다. 저압 가공전선은 25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 여러분 집에 분전반 있죠? 분전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돼요. 1번 은폐된 장소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이상했을 때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이상했을 때 빨리 찾아봐야 돼요. 1번 안 돼요. 2번 관리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 좋아요. 3번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좋아요. 4번에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좋아요. 1번 은폐된 장소는 아니에요. 26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이 발판 볼트가 뭡니까? 전주가 이렇게 땅에 서 있다고 하면은 이 전주를 오르기 위해서 설치된 조그마한 이렇게 쇠 막대 구조물. 이걸 우리가 발판 못이라고 하죠. 몇 미터? 1.8m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판 못은 1.8m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4번 1.8m 밑에 설치하면 안 된다. 27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의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하를 확보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전선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케이블을 쫙 걸어야 되는데 케이블 자체 무게로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가용선이라고 해서 와이어를 쭉 이렇게 걸고 그 밑에 이렇게 전선을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을 쭉 걸었다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행거식으로 거는 방법이 있어요. 행거식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자, 이때 서로 간격은 얼마야 되느냐? 50cm 미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행거식이 아니라 테이프식으로 이렇게 감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얼마? 간격이 서로 20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몇 cm 이하로 확보해야 되는가? 테이프 방법으로 할 때는 20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28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횡단 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교통의 시장이 없을 때 최소 설치 높이는 3m입니다. 저압인 경우에는 3m. 29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길이가 7m이고 설계 중인 7.8kN이다. 이 지지물을 놓은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에 기초 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하는 경우 땅에 붙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6분의 1 이상 한 다음에 30cm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7 곱하기 6분의 1 합니다. 자, 이거 얼마 나올까요? 한 1.17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30cm. 하면은 한 1. 얼마? 47m 되겠네요. 이거 약 얼마예요? 1.5m보다 더 높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 깊어야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확인해 보세요. 30번.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20과 380V 전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은요. 3상 4선식이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4개. L1, L2,
L3, 그 다음에 N이 돼 있고요. 만약에 여기 L1, L2, L2, L3, L1, L3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380V를 나타내고요. L1이나 N, L2나 N, L3와 N 요거는 220V가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전원을 얻을 수 있죠. 380V와 220V. 이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3상 4선식이라고 하죠. 3상 4선식 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이에요. 답은 3번이죠. 31번. 저압 가공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 저압 가공 전선은 나전선, 전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맞아요. 2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3번에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맞아요. 4번에 사용전압 400V를 초과하는 경우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00V를 초과하는 경우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저압 가공은요 400V를 초과할 수 없어요.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32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전주 있으면은 전주에서 한 집으로 왔어요. 이걸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죠. 근데 옆집이 또 하나 있어요. 옆집으로 또 가게 됩니다. 자, 요 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연접 인입선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연접 인입선이에요. 답은 4번이 되죠. 33번. 최대 강도 I 칸델라인 평면판 광원으로부터 방출하는 광원의 전체 광속은 어떻게 되는가? 평면판은 그냥 파이하고 I입니다. 파이 I. 답은 1번이 되죠. 34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삼로 스위치는 삼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2개소에서 전멸한다고 해요. 이렇게 삼로 스위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로 스위치 또 하나 있고 램프 제어한다고 하면 삼로 스위치 몇 개 필요할까요? 여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개. 여기서도 껐다 켰다,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2개가 필요하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5번. 가스 절연 계팩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2에서 3.5배 절연 내력이 있다. 더 좋은 얘기예요. 공기보다 더 좋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2번에 무색, 무치, 무해가스이다. 3번에 가스 압력 3에서 4에서 절연 내력은 절연 이상이다. 4번에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2.5배 정도 낮다? 낮다 아니야. 낮다, 더 좋답니다. 좋다. 시옷이에요, 시옷.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공기보다 약 100배 좋아요, 100배. 답은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화재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열 감지하는 거, 연기 감지기 하는 거, 정온 감지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4번에 송풍 감지하는 거, 이건 바람 감지하는 거죠. 그렇죠? 4번은 상관없습니다. 37번. 다음 중 과전압 계정기의 약호는 무엇인가? 37번. 과전압, 오버, 전압, 볼테이지, 계정기, 릴레이. 그럼 과전압 계정기는요, OVR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과전류 계정기는요,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이 되는 거고요. 과전압 계정기의 약호는 OVR입니다. OVR.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되죠. 38번. 저압 옥내배선 분기회로에서 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는가?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원칙적으로 3미터 이내에 설치합니다. 답은 1번. 39번. 일반적으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접지선과 중성선은 안 되는 겁니다. 접지선과 중성선 빼고 다른 곳은 괜찮아요. 근데 1번. 접지공사의 접지선 여기에 설치하면 안 돼요. 자, 2번.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여기 안 돼요. 3번. 송배전선의 보호용 인입선 등을 분기하는 보호하는 곳 여기는 괜찮아요. 4번에 저압 가공 전선의 접지 측 전선 1, 2, 4번은 어쨌든 접지선이랑 중성선이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3번만 가능합니다. 40번.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로기의 상대적 개념이 뭐죠? 차단기죠. 단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고요.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죠. 단로기는 부하를 개폐할 수 있다 없다? 부하 개폐 능력은 없다. 차단기는요. 부하 개폐 능력이 있다. 이상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로기는 낮은 전류만 아주 작은 무바 전류 같은 거 이런 것만 개폐할 수 있죠. 1번 소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아니야. 단로기는 그 기능이 없어요. 안 돼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만 가능한 거예요. 2번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 후에 접속을 바꿀 때 사용하고요. 3번 고장 전류는 물론 부하 전류 개폐해도 사용할 수 없고요. 4번에 배전용의 단로기는 보통 디스커넥팅 바로 개폐한다.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40번에 1번 이것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120문제 풀어봤는데 아시는 게 많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 파이널 특강을 다 보시고 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직전 회차 거 25년 1회 파이널 특강도 한번 보시고요. 또 그 전에 있는 다산의 뒤에 이전에 뭐 초코파이 특강이라고 하는 영상까지 보시면은 아마 역순으로 공부하면서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 필기 공부할 때는요 과잉 투자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그 결과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가슴과 머릿속에 남고 그 가슴과 머릿속에 남은 에너지가 더 큰 기술을 얻고 또 도약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항상 시험 보기 마지막 날까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하여간 최대한 한번 해보자. 나 자신을 최대한 사랑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 에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도 저희 다산에듀 다산전기학원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